안녕하세요. 저는 65세에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한 남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올리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네요. 제 사연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연을 올린다는 것은 제 허물을 드러내는 일 같아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제 사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질타이던 격려던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사연을 올려보려 합니다. 저는 한평생 교직에 몸을 담고 살아왔네요.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가 있죠. 가족들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었네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리기로 결심한 건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로 누군가가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여쁜 딸아이가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지금껏 저와 함께 살아왔죠. 제 딸은 30대 초반인데 올해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저에게 자랑이라면 하나뿐인 가족이자 제 딸이라 할 정도로 딸은 제 삶의 전부였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딸 바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예비 사위를 데리고 온 날이 떠오릅니다. 좋게 봐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날이 선 채로 예비 사위를 대면했었는지 애지중지 서럽게 키워온 딸이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딸이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하기까지 제 반대는 엄청났네요. 저는 절대로 예비 사위 같은 집안에 제 딸을 줄 수 없다며 쳐다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말하기 일쑤였죠. 저는 명색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약대 교수였지만 사돈집은 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는 집안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반대를 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가진 사위가 딸아이와 만나도 아까울 정도인데 하필이면 시장에서 약재 파는 집안이라니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딸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딸 아이가 17살 되던 해에 저와 아내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겸임교수로 있었는데 이제 막 교수라는 명함을 내밀 정도였었죠.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활동에만 매진하던 때였네요. 학회며 연수가 잡히는 날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학회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를 저희 집에 데려왔었고 하필 그날 딸은 몸살이 나서 약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였죠. 날이 저물어서야 잠에서 깬 딸은 안방에서 엄마와 다른 남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더군요. 기절한 딸을 발견한 아내는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학회 도중에 아내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딸은 실어증과 함께 엄마의 곁에 있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이유도 모른 채 딸이 엄마를 극도로 싫어해서 사춘기인가 보다 싶었네요. 제 아내는 학업 문제로 딸아이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 문제로 저와 아내는 의견이 많이 달랐기에 잦은 다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서울대를 외쳤지만 저는 딸아이가 원하는 걸 하길 바랬거든요. 딸은 그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이유 없이 엄마를 싫어할 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딸이 말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더군요. 저는 그게 연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국 저와 아내는
딸 문제로 다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자경이한테 뭐라고 압박을 줬길래 제가 말을 못해? 나 없는 동안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준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주면 얼마나 줬다고 그래? 이제 고등학생이야.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가 스트레스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다 자경이처럼 힘들어해? 제가 멘탈이 약한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초에 당신 닮아서 애가 저 모양 아니야. 내가 그랬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당신이 외동이라고 오냐오냐 하니까 자경이가 저렇게 약한 거라고. 고작 17살이야. 당신 자경이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있어? 머리 한 번을 진심으로 쓰다듬어 준 적 있느냐 말이야. 항상 윽박 지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자경이만 보면 지적질만 하는데 애가 견뎌낼 힘이 있겠냐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렇게 된 거잖아. 당신 딸 불쌍하지도 않아? 제발 따뜻하게 감싸줄 수는 없는 거야? 충분히 엄마 노릇하고 있잖아. 당신 눈에만 성에 안 차 보이는 거야. 애초에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모를 줄 알지? 당신 마음은 20년 전 그대로야. 난 빈 껍데기만 가지고 20년을 살아왔다고. 자경이 나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 탓하지 마.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니까. 아내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모두 제 탓이라며 자리를 떠났네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딸의 병원 검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아내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두 여자를 깜짝 놀래켜줄 계획으로 몰래 병원을 갔었네요. 재활치료실 앞에서 앉아있는 두 여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나타나려 했는데 아내가 그 순간 마주오는 처음 보는 남자를 반갑게 인사하며 앉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딸은 자주 봐온 장면인 듯 아내를 힐끔 보고서는 고개를 돌리더군요. 이 상황에 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말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친척분이 있었나, 친한 동창인가, 최악의 상황만 빼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했지만 답은 하나였네요.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저는 혼자 덩그러니 있는 제 딸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저를 본 아내는 꽤 당황하더군요. 저를 보자 끼고 있던 팔짱을 풀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 학교에 있어야 하잖아. 어떻게 온 거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이 사람 그냥 아는 친구야. 여기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나 보러 온 거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랬어. 정말이야. 자경아, 아빠한테로 와. 이제 와서 좀 솔직해지자. 그동안 당신 정말 대단했구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자경이한테 아무렇지 않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나 없는 동안 이 남자랑 붙어먹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너무 충격적인데 자경이한테는 얼마나 더 충격이겠냐고. 그러니까 얘가 말을 잃은 거잖아. 차라리 딸 앞에서 들키지나 말지. 엄마로서 당신은 정말 최악이다. 우리 이혼해. 그 후 저희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함께한 세월들이 있지 않냐며 잠깐의 실수였다고 용서해 달라더군요. 그런데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딸일 텐데 아내는 끝까지 딸에게는 용서를 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20년 전에 고향을 등지고 도망쳐 나온 일에 대한 벌을
이제 받는 건가 싶더군요. 보란 듯이 잘 살 거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떠나왔는데 결말은 참담했네요. 아내는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며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위해 법정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저에게 왔고 아내의 외도가 딸아이에게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아내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일도 줄이며 딸아이에게 전념했네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말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의 기억들을 묻어둔 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아졌어요. 저와 딸은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딸이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기보다 딸을 항상 지지해주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결혼 문제로 딸이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녀 사이에는 약간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비 사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는 딸에게 모진 말들을 내뱉고 말았고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딸과 제 사이는 서먹하게 되어버렸어요. 결혼 문제만큼은 저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딸도 쉽게 양보할 마음이 없었더군요. 아빠, 인사해. 내가 말한 태수 씨야. 나랑 만난 지는 3년 정도 됐고 지금 건설회사 다니는데 성실하고 날 많이 아껴줘.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이미 태수 씨네 집에는 인사드렸어. 얼마나 날 예뻐하시는지 몰라. 아버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자경이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자경이가 아버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 자경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잘 살 테니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하겠네. 나는 자네한테 내 귀한 딸 줄 수 없어. 자경아, 아빠가 후배 교수들 소개해 줄게. 아니면 선봐주는 회사 있잖니?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거기에 있는 검증된 사람들을 만나면 됐는데 꼭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야겠어? 네가 데려온 사람을 뭘 믿고 보라는 거야? 아빠도 웬만하면 이 결혼 허락해주고 싶은데 결혼은 서로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다. 아빠, 진짜 왜 그래?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고. 아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 뜻대로 다 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 있어? 태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오늘 처음 봐서 그런 거지. 앞으로 자주 태수 씨랑 만나보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항상 나 먼저 위해주는 사람 만나라며. 그게 태수 씨야. 사람을 겪어봐야 하니? 아무리 자네가 좋은 사람이면 뭐하나? 내가 솔직히 말하겠네. 난 자네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 자경이 너 결혼은 꿈이 아니다. 엄마랑 아빠처럼 되고 싶어? 집안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급이 어느 정도 같아야 말이지. 내가 듣기로는 자네 집안이 시장에서 약재상을 한다고 하던데 난 그런 집안에 절대 우리 딸 줄 수 없네.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는 좀 다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다른 집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우리는 뭐 볼 거 있어? 태수 씨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참에 다 말할게. 우리 엄마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그것도 내 앞에서. 저는 딸의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안은 제가 약대 교수인 것 말고는 잘난 구석이 하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비사위 집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니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 순간 제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기 싫다며 집에서 나가라 했네요.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이곳에서 제 속마음을 말하는 거지만 예비사위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딸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살아왔나 보더라고요. 막상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니 다 컸구나, 대견스럽다가도 아직도 내 눈에는 아이 같은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싶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저 혼자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살면서 나이만 찼지 점점 나약해지는 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렇게 꼬장꼬장 늙어가는 건가 싶더군요. 멋지게 나이를 먹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결혼 문제로 딸과 서먹서먹해지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제 마음 또한 무거웠는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받아보니 예비사위더군요. 아버님, 저 아버님 학교에 와 있는데요. 혹시 점심 드셨을까요? 저랑 맛있는 점심 하시죠. 자경이랑 같이 왔나? 혼자서 무슨 일로 우리 학교에 온 거야? 내가 왜 자네랑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돌아가게. 요즘 내가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렇게 남자가 성급해서 어디다 써?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께 여쭤보고 학교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저는 아버님 얼굴 뵐 생각에 좋아서 그만 제 생각만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아버님 차 한잔할 시간도 없겠습니까? 사위는 꽤 끈질긴 면이 있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성의가 있어서 차나 한잔할까 싶어 나갔어요. 사위는 한여름에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혀진 땀방울부터 보이더군요. 얼마나 오래도록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미련스럽기까지 했네요. 대학가에 잠시 들릴 수 있는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약속 장소를 잡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될 일인데도 떼학볕에서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더군요. 예비사위는 저를 보자 90도로 인사를 하며 큰 소리로 장인어른 하며 반겨주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과 아는 교수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부럽다는 말을 건네며 지나가더군요. 예비사위를 보니 티 없이 맑고 긍정적인 면이 좋았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예비사위는 저와 딸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애써주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장인어른, 자경이와 결혼해도 저희 따로 살림 안 차릴 겁니다.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비록 시장에서 약재 장사를 하시지만 두 분 다 자기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지내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자경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경이를 아껴주시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 도움 없이 노년을 두 분이서 보내실 거라면서 저보고 혼자 계신 자경이 아버님을 챙기는 게 어떠냐고 먼저 이야기해 주신 분도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말로써 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아버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혼자 사는 저를 먼저 챙기라는 제안을 한 분들이 예비 사돈댁이었다는 말을 듣자 대수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적어도 속 좁은 저보다 훨씬 괜찮으신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예비사위와 대화를 할수록
인성이 바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터득한 것들이 있는데 몇 마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됨됨이가 눈에 보인다는 거였죠. 예비사위는 바른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자란 티가 났습니다. 저는 예비사위와 헤어진 후 딸에게 사돈 되시는 분들을 한번 뵙고 싶다며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은 무척 기뻐하더군요. 주말을 맞아 딸과 예비사위와 함께 사돈댁이 일하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분 다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일을 빼는 게 힘든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선뜻 제가 시장에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 본 사돈과 인사를 한 후 딸려있는 작은 집안으로 저를 안내하는 사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풍채가 좋은 사돈은 누가 봐도 인자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안사돈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한 순간 안사돈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서 꼼짝할 수가 없더군요. 이상함을 느낀 딸은 저에게 왜 그러냐며 물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사돈 역시 저를 보자 손을 떨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차게 닫더군요. 아빠,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님과 아시는 사이예요? 어떻게 여기서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냐? 정말 태순이 어머님 되시는 거야? 자경아, 어쩌면 좋으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사돈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제 손에 붙들려 나왔어요. 딸에게 안사돈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순간이 지금 같았어요. 평생 제 과거는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딸에게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과거를 밝혀야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믿을 수 없다며 저를 밀치며 예비사위에게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자경아, 우리는 그 집하고 가족이 될 수 없어. 아빠가 안사돈 되시는 분,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40년 전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 안사돈이 너희 결혼을 허락해 준다면 모를까? 나는 이 결혼 시킬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면목이 없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너희들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니? 분명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어머님과 무슨 사이였길래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나랑 태수 씨가 결혼을 왜 못하는데? 내 말 잘 들어라. 안사돈인 사람이 아빠랑 결혼하려던 사람이었어. 아빠랑 같은 고향에서 한 동네에 살며 집안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였지. 그리고 아빠가 망약대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안사돈 되시는 분이랑 결혼을 약속했었어.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장암에 걸렸다더구나. 그걸 알고 어느 남자가 결혼을 선뜻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아빠가 결혼까지 약속한 안사돈을 버리고 네 엄마와 한밤중에 고향을 떠나온 거야. 평생 죄책감 가지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네 엄마 말로는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길래 그런 줄로만 알아왔지. 그런데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니. 40년 전 얼굴 그대로더구나.
우리 엄마랑 도망쳐 왔다고?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사신 건데? 아무 말도 않고 아픈 사람을 버리고 떠난 게 최선이었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아빠는 고상하고 엄마는 우아하게 잘 살아오셨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상처 주고 떠난 게 결국 이혼이었던 거였어? 정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내 아빠라니 믿을 수 없다. 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 지금은 완치되셔서 정기검진만 받고 계신데 아픈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은 약재상을 운영하게 되신 거고 어머님은 아버님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다면서 두 분이 얼마나 서로 아끼는지 몰라. 두 분 보면서 이게 부부구나 싶을 정도야. 나는 태수 씨 같은 부모님의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으신 분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 아빠랑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일이 일어난 후 딸은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딸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세상이 무너지면 이런 심정이겠구나 싶더군요. 아내와 이혼할 때도 오기로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겠구나 싶더군요.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딸을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딸이 있는 병실로 올라갔는데 딸의 침대 주변에 사돈 어른과 예비 사이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끼도 입에 못 넣는 딸은 안사돈이 직접 만들어 챙겨준 도시락죽을 2그릇이나 비운 상태더군요. 사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놀랍게도 사돈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람은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저도 사돈 얼굴을 보기가 편치만은 않네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둘이 얼마나 서로 원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돈이 그렇게 떠나서 제가 아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사돈에게 고마워해야 하겠네요.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서 해결지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자경이는 저도 아끼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네요. 아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아내는 자경이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오지 않겠다더군요. 자경이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결혼을 반대한다던 안사돈은 밤을 새서 자경이를 위해 전복죽을 해다 주었고 사돈 어른은 예비 며느리가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와주는 시댁 식구들을 보자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안사돈이 있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저의 지난 과거라 딸아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일로만 묻힐 줄 알았습니다. 결혼에 대해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40년 전에 생각 없이 저질렀던 제 과거는 지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에게 아픔으로 돌아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냥 이렇게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세월에 맡겨 흘려보낸다면 분명 몇 배로 더 큰 고통으로 제 자식에게 돌아올 것 같더군요.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피해가 가질 않길 바라며 안사돈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약재상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안사돈이 보이자 주저없이 양쪽 무릎을 꿇으며
안사돈에게 지난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빌고 말았죠. 당신이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와? 당장 나가. 아이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야. 아픈 나를 버리고 그렇게 매정하게 내 친구랑 도망쳐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 그리고 내 돈까지 가져가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 뭐해?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 무슨 말이야? 돈을 가져가다니? 난 그런 적이 없어. 아내가 날 유혹해서 서울로 가자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뿐이야. 아픈 당신을 보면서 살 수 없었거든. 나는 앞으로 공부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당신 간호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아내 말대로 서울로 와서 같이 지냈던 거야. 항상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어. 아내와 그렇게 고향을 도망치듯 오고 고향에 갈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아내가 절대로 고향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나도 떳떳하게 고향을 떠난 게 아니어서 아내 말처럼 고향 쪽으로는 쳐다도 안 봤지.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 고향에서 있는 당신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당신을 잊으라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하며 지난 날을 살았는지 몰라. 당신 아내 정말 뻔뻔했어. 한때 내 친구였지만 지금은 이름도 내뱉기 싫을 정도야. 내가 대장암 초기인 거 아무도 몰랐어. 친구라는 이유로 내가 당신 아내한테 말한 건데 그걸 당신한테 말할 줄이야. 의사가 그랬거든. 나한테 정말 다행이라면서 대장암은 발견되면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나는 초기다 보니 수술만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하고 지내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당신한테 수술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당신 아내가 바람을 넣은 거였네. 그리고 내가 수술비로 모아놓은 2천만 원 그거 들고 당신이랑 도망친 거였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부모님이 당장 수술하라고 마련해준 거였어.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두 사람 떠난 소식 듣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 내 몸 돌볼 힘이 어디 있었겠어? 그러다 태수 아빠를 만난 거야. 그 사람이 날 위해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그 사람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도 없었을 거야. 안사돈의 말을 듣자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떠나온 날 아내에게 큰 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살 곳도 없었던 저는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 돈으로 월세방과 제 학비를 댔었죠. 그런데 그 돈이 안사돈의 수술비였다니.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제가 저지른 과거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과거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아픈 작용이밖에 안 보였어요. 안사돈의 바지가락을 붙잡으며 딸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사돈은 용서가 안 됐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 대야에 물을 받아 저에게 물벼락을 뿌렸네요. 안사돈이 딸의 결혼만 허락해준다면 모든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쉽게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저 같아도 저와 가족이 되는 건데 쉽게 허락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은 애가 타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 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해? 당신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경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자경이 잘 지내? 자경이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결혼한 거 아니지? 결혼 전에 우리 얼굴 볼 수 있을까? 뻔뻔하게 자경이 얼굴이 보고 싶다는 말이 나와? 나랑 당신 때문에 우리 자경이 결혼 못하게 생겼어. 당신 40년 전에 고향에서 도망칠 때 들고 온 돈 말이야. 그거 왜 청이 수술비라는 거 말 안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도 같이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나 당신 말 듣지 않았어. 정희의 수술만 하면 문제 없었던 거였는데 당신이 날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까지는 없었잖아. 몇십 년 만에 전화한 아내한테 하는 소리가 또 40년 전 그 이야기야?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있었어? 나 지금 병원에서 무슨 이야기 듣고 나온 줄 알아? 자궁암이래. 자궁암 사기라서 생존율도 40%밖에 안 된대. 이제 나 어떡해? 전처는 최근에 검사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자궁암을 진단받았고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악성 종양이 자궁에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 합병증까지 와 있는 최악의 몸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몸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며 한 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자경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사돈의 이야기를 했네요. 전처는 꽤 충격을 먹은 듯 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오히려 물어서 전처에게 당신이 더 잘 알지 않겠냐며 반문했네요. 얼마 전까지 전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곳에 전이가 된 상태여서 곧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안사돈의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안사돈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늦은 용서를 안사돈에게 구했고 직접 얼굴을 보며 지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빌고 싶었다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야, 결국은 만날 거였는데 이렇게 멀게 돌아왔어. 용서가 안 되겠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이렇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독하게 살았나 싶더라. 나랑 자경이 아빠가 절대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자경이 정말 밝고 예쁜 아이야. 우리 일을 떠나서 우리 자경이 며느리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난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날 일 없을 거야.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네 앞에 나타나겠니? 미안해, 정희야. 안사돈은 전처의 연락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자경이를 집에 초대해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 딸은 10월에 신부가 되네요. 못난 아빠와 엄마 덕에 딸아이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딸아이가 그저 태순의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가끔 사돈을 만나 회포를 풀고는 하는데 아직도 안사돈은 저를 보는 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전처를 용서해서 아이들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저 자식들이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 제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저에게 하는 말 같을까요? 한순간의 과거의 실수가 먼 훗날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전 뼈저리게 겪었네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